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도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단 뭐 시황은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 13,000 레벨이 워낙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서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FOMC가 초점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포지션을 어제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일부만 남겨놓고 좀 지켜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채 숏에 대한 견해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뭐 최근 종종 저에게 국채 숏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 5, 6월에 아무리 기저효과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채 금리 상승도 예상되는데 도대체 왜 국채 숏을 안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채 쪽에 자신이 별로 없어서 안 해요. 저는 미국 주식, 신흥국 주식, 국채, 금은, 원유, 산업금속, 농산물, FX 다양한 상품들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가설 아이디어를 내서 매매를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니터링은 하는데 가격대를 참고만 하고 매매는 하지 않는 상품이 국채예요. 왜냐? 국채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대형 기관들이에요. 정말 공룡들. 물론 요새는 이제 ETF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좀 그렇게 좀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 이제 대형 기관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뉴스나 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이미 제가 인플레 같은 걸 예상하는 순간 금리는 올라 있고 가격에 그게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금리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다? 그건 국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서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10중 8구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너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를 매매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쩌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가끔 한 번씩 오기도 하겠죠. 근데 열의 아홉은 제가 그렇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던 게 사실은 제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서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투자자 분들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초과 수익을 올리는 면에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국채 시장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주식 시장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비교적. 그래서 국채 매매를 저는 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국채 시장은 전적으로 어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어찌 될 거다. 내가 괜히 예측하다 보면 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국채 금리는 매 순간 주시하고 예측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동은 잘 안 하고 그렇게 선제적인 예측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움직이는 걸 바탕으로 다른 상품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국채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한 부분은 사실 4, 5, 6월은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 넘버가 오버슈팅 할 거고 그때 시장의 센티먼트가 좀 움직여서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그 정도인데 솔직히 6월 지나서 인플레가 일시적이었고 성장 둔화 조짐이 만약에 보인다면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당연한 듯이 국채 숏이다.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질 만한 자신이 저는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채 숏을 왜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였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작년에 레버리지 ETF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요지는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녹는다는 말이 있는데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오르내리는 보합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로 돈이 녹지만 한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는 시기에는 복리 효과처럼 3x 레버리지 ETF라 해도 3배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보면 레버리지 ETF는 그냥 배수로 쓰기보다는 추세인지 보합인지에 대한 뷰까지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었고 모든 금융상품은 상황에 맞는 쓰임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보니까 이 영상을 두고 레버리지 써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상품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한 거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빌황 아케오스 사태 터졌을 때 커뮤니티에 레버리지에 대해 글을 썼었어요. 지금은 결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안 되는 시장이다. 왜냐면 지금 마진이나 빚이나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빚을 내는 게 되게 비용이 싸졌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떨어지면 연준이 방어해 주겠지 그런 심리가 다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뭔가 살려면 레버리지로 사야 된다.
약간 탐욕이 지나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버리지 본연의 목적은 내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백인의 전설 시리즈 서편에서 샤프 지수란 걸 언급했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샤프 지수는 어떤 투자자의 성적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척도가 아니고 수익률을 그 수익의 변동성으로 나눈 지표예요. 다시 말해서 수익을 그냥 마냥 많이 냈다고 더 뛰어난 투자자가 아니고 꾸준히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모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투자자인 거죠. 수익률은 막 200% 찍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80% 찍고 또 복구하고 뭐 그런 사람은 수익률 자체로 뭐 200%, 300% 냈더라도 그걸 그 사람의 수익률 변동성으로 나눠버리면은 샤프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물론 샤프 지수도 투자자나 트레이더의 성적을 평가하는 완벽한 척도는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단순 수익률보다는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데는 더 낫다 그런 건데 왜냐면 어떤 수익률만 되게 높은 사람이 있고 수익률이 그보다 낮지만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올리거나 이 수익률만 좋은 트레이더와 비슷한 리스크를 지게 되면 그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 샤프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그럼 두 가지겠죠. 본인의 수익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수익률의 변동을 낮추던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레버리지라는 도구는 전자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본연적으로는 후자인 수익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에 2, 3%씩 움직이는 시기도 있고 예를 들어 요즘 같을 때 반면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막 0.5%, 0.2%씩 왔다 갔다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은 좀 내내 조용한 해였죠. 빅스 지수가 거의 20 이상으로 올라간 때가 없으니까 참 조용한 해였는데 그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레버리지를 좀 써서 본인의 수익 손실 폭을 좀 늘리고 최근처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빅스 지수도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는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거죠. 1 미만으로.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를 1배수로 일정하게 쓰는 트레이더는 시장의 변동성이 많아질 때는 본인의 수익 변동성도 막 들쭉날쭉하고 시장이 조용할 때는 본인의 수익 변동성도 되게 점진적인데 레버리지를 관리를 잘 한다면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나 시장 변동성이 낮을 때나 본인의 수익 폭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어쨌든 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들이 레버리지 많이 쓰이는 게 보이면 나는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하락장이 시작되거나 할 때 조금만 내려도 패닉셀이 크게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아케고스 사태처럼 그러니까 뭐 빌황 스토리 그런 걸 보셨을 때 와 빌황은 야수다 어떻게 10조를 저렇게 하냐 그렇게 가십을 삼기 이전에 아 빌황은 지금 시장에 만연한 레버리지의 빙산의 일각이구나 지금 시장에 진짜 레버리지가 넘쳐나는구나 아니면 뭐 주식 게시판 이런 데만 가봐도 뭐 3X 레버리지 그런 거 찾는 사람들 많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경보음이 머릿속에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케고스 사태 보면서 레버리지를 줄일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레버리지 본연의 목적은 내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지르는 게 아니고 내 수익이 들쭉날쭉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편으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자유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자유라는 건 흔히들 긍정적인 단어죠. 근데 자유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리스크가 됩니다. 2, 3살짜리 아기에게 자유를 주면 어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중고등학생에게 자유를 주면 뭐 게임하고 흡연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자유는 양날의 검이라서 절제와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는 내 손을 베게 된다. 파생 상품이 사실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죠. 주식이 뭐 1배수라면 레버리지 ETF는 2배수, 3배수인데 선물은 뭐 10배수까지 가고 옵션은 그 이상 갑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이 어렵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차피 주식과 기초자산은 비슷한 상품에 똑같은 방향성 베팅을 하는데 파생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를 이유는 없거든요. 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레버리지 자유도. 그 지나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라는 칼날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하다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어쨌든 그러니까 꼭 올바른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4, 5, 6월은 계속해서 인플레 넘버 나오고 테이퍼링에 대한 초기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이럴 때 레버리지를 쓰다가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60% 손실을 냈다고 하면 100에서 40이 됐죠. 그럼 40에서 100을 만들려면은 150%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큰 레버리지를 지르게 되고 그게 약간 굴레가 되면서 진짜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